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배웠던 거 보면 벌써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지나갔죠. 물론 사이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정묘호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었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연달아 여진족을 상대로 또 전쟁을 치렀었죠. 그런 것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아무튼 한 200년 동안 쭉 거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어오다가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연달아서 거대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조선도 많은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이는데 그중에 정치면을 보면 이 비변사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비변사는 제대로 된 정식 기구라기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로 여는 임시 군사회의 기구였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군사회의 기구였던 비변사가 열려야 됐고요. 근데 임진왜란이 길어지면서 비변사도 계속 있었겠죠. 이 비변사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길어지고 그 뒤에 임진왜란 끝난 뒤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어지면서 비변사가 어떤 정권의 중심에서는, 정치의 중심에서는, 그래서 가장 강한 힘을 갖는 정책 결정 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이런 역할을 하던 건 의정부 그리고 육조였죠. 2호 예병 형공. 근데 이 의정부와 이 육조의 역할을 거의 비변사가 가져가게 되면서 기존의 의정부나 육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이 약화되고 모든 정치의 중심이 비변사가 되면서 비변사가 가장 강한 핵심 정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봤던 내용이라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임시군사회의기구였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연달아 전쟁을 거치면서 되게 거대한,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그런 기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큰 전쟁을 연달아 겪었다 보니까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이 있었겠죠.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제 조선 전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군사제도를 개혁을 했던 게 세조였죠, 세조. 세조 때 오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어떤 군사 분야에서 느꼈던 어떤 후회랄까요? 배울 점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일단 병사들이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보면 굉장히 쭉 밀려나는 걸 볼 수 있죠. 어,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은 대부분의 병력이 이렇게 의무 병력이었기 때문에 잠깐 잠깐 와서 훈련을 받고 가고 이런 식인 거지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훈련을 받아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병사도 없었고, 또 평화가 워낙 오래 이어졌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을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 200년 정도는 쭉 전쟁이 없잖아요, 조선은. 근데 일본은 그 시기가 전국 시대라 그래서 되게 여러 개의 가문들로 나눠져서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서로 잡아먹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냈던 일본 병력들은 사실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선은 너무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 경험과 전문성이 거의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훈련도감은 이제 중앙군에 있는 부대죠. 그래서 수도 그리고 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제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보시듯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총부대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끝난 뒤에는 우리도 그런 조총부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조총을 무기로 하는 포수, 그리고 활을 무기로 하는 사수, 그다음에 창을 무기로 하는 살수, 이렇게 새로운 부대를 구성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포수, 사수, 살수 이런 구성은 딱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훈련도감의 진짜 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돈을 받는 직업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도감에 속하는 군인들은 월급을 받고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군인인 거기 때문에 특정 기간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쭉 군인으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월급도 받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훈련도감에 속하는 군인들한텐 월급을 주니까 더 많은 더 강한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 훈련도감에 속하는 군인들도 다른 거 안 하고 직업으로서 계속 군사훈련만 받으니까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중앙군은 훈련도감 비슷한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대를 몇 개 더 설치합니다. 네 개를 더 설치해요. 어영청, 총영청, 뭐 금이영, 수어청 이렇게 네 개를 더 설치하는데 이 훈련도감까지 해서 다섯 개를 묶어서 오군영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군거를 지키는 중앙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성을 확 키워서 아예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군부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훈련도감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이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네 개의 부대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돈을 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군형 체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성할 점이 어쨌든 전체적인 군역이 해이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성하기 위해서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라고 해서 아예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 자체를 늘려서 확보합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가 제도사를 보면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남자가 군대에 직접 가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외가 되는 사람들, 즉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양반 그리고 노비를 포함하는 천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소고군이라고 해서 보시듯이 양반, 노비 할 것 없이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남자라고 생겼으면 싹 다 와서 훈련을 받든가 돈을 내든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릿수 자체를 늘려놓는. 그래서 중앙군은 월급 받는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군은 머릿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은 군 생활을 안 하던 양반이나 천민들까지도 군대에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군, 즉 양반과 천민까지 포함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이 지방군을 소고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평민만 군인 역할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금인데요. 세금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저것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이렇게 있는데 영정법은 기본적으로 인조 때 적용이 되고요. 영정법은 기본적으로는 토지세예요. 토지에서 농사지어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의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건데 영정법이 적용되기 전에는요. 생산량에 따라서 좀 달리 걷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죠. 그리고 땅들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땅에서 잘 됐던 해에는 그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에서 더 잘 가뭄 들고 잘 안 되는 해에는 더 세금을 덜 걷고 이렇게 차등을 뒀었어요. 그래서 좀 농사 잘 되는 데는 많이 걷고 농사 잘 안 되는 데는 조금 걷고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영정법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든 아니든 잘 되는 해든 말든 상관없이 농사가 어느 정도로 됐든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걷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걷는 금액의 기준이 옛날에 다르던 시절에 가장 낮은 정도의 수준. 그래서 왜 쌀을 세는 단위로 쌀 40kg이면 한 마리거든요. 근데 어 예전에는 농사가 가장 잘 되는 해 가장 잘 되는 땅에서는 토지 한 결에 이 결이 넓이 단위예요. 한 결에 30마를 걷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안 되는 땅에서는 네 마를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에 해당하는 땅들은 이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영정법은 농사가 잘 되든 말든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어느 땅이든 한결에 네 말만 걷겠다라는 게 영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춰주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다음에 균역법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군대 의무를 소화할 때 본인이 직접 가서 훈련을 받아도 되고 돈으로 내도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중앙군이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을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일반 평민들은 보통 이제 돈으로 내게 하는데 이게 돈이라기보다는 옷감을 내요. 옷감을 내는데 균역법은 원래 균역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옷감을 한 사람당 두 필을 냈었어. 근데 이제 이걸 절반 한 필로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게 균역법입니다. 그다음에 대동법은 요거는 이제 어, 원래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어디는 복숭아, 어디는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특산물들을 집집마다 세금으로 내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젠 집집마다가 아니라 각 집이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에 비례해서 특산물이 아니고 돈으로 내게 하는 그런 세금 방법이 대동법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이렇게 설명을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영정법은 가장 낮은 비율, 그래서 1년에 네 말 고정해서 세금을 걷는 거고 균역법은 이제
세금의 어떤 그러니까 군역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으로 줄여준 거고 대동법은 그동안 특산물을 걷던 걸 쌀로 내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제 인조반정 이후의 정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예요. 보시면 사림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얘들이 이주전랑 때문에 갈라지죠. 동인, 서인 갈라지고 동인이 또 북인, 남인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북인 세력이 이제 광해군을 따랐던 세력이죠. 그래서 광해군이랑 같이 임진왜란 대응하고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피해 복구하고 그다음에 여진과 명 사이에서 중립 외교하고 그 세력이 북인들인데 이 북인들은 인조반정 때문에 결국 광해군이랑 같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인들이 인조반정 때 광해군이랑 같이 날아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서인과 남인이죠. 근데 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게 서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치는 서인들이 주도하게 돼요. 근데 이때의 정치는 서인들이 주도하지만 남인도 정치에 포함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데 함께 정치를 하려면 어떤 토론, 협의, 양보, 타협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의 정치는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까지 끌고 가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토론, 협의, 양보, 타협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이 붕당 정치, 잘 굴러가는 붕당 정치의 특징이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토론, 협의,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존재 자체를 까는 게 아니고 상대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만 좋은 건 찬성하고 같이 가고 안 좋아 보이는 건 내용을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이고 이런 붕당 정치가 이렇게만 진행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런저런 경쟁들을 하다 보면 감정 상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사실 이때 붕당 정치도 당장에는 토론, 협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언젠간 서인과 남인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정치 체계인데 그런 일이 결국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예속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논쟁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조선 왕의 계보를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이러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고요. 그죠? 광해군 때 요때 이제 피해 복구하고 그다음에 북인들이랑 같이 중립 외교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인조 반정이 있어서 인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인조 때 인조 반정 겪으면서 올라오고 서인이 집권하고요. 그다음에 요때 이제 서인들의 뜻에 따라서 의리에 충실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외교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뭐예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효종 때는 기억나실 겁니다. 효종 때는 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당했던 여진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북벌론을 실행은 못하지만 준비까지는 해보죠. 그리고 지금 이 예속 논쟁이 현종 때 터지는 건데 현종은 보시면 이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이냐면 효종이 돌아가셨으니까 현종이 올라왔겠죠. 근데 효종이 돌아가실 때 효종의 어머님께서 살아계세요. 어, 그분이 조대비인데 어, 효종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종의 어머니, 즉 현종의 할머니께서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입는 상복을 어느 정도 기간을 입어야 되는가가 예속 논쟁이에요. 두 번 벌어지는데 효종이 돌아가실 때 벌어지고 그러니까 효종이 돌아가실 때 벌어지는 건 효종이 돌아가셨으면 다음 왕이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현종 즉위 직후에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효종의 아내께서 즉 현종의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십니다. 그때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속 논쟁은 총 두 번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서인이, 2차는 남인이 이기게 되는데 어쨌든 총 결과적으로는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해요. 두 붕당이 더욱더 심한 갈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가 과연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남인은 3년을 주장했고요. 서인은 1년을 주장합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집권을 해 있는 게 서인이기 때문에 현종도 방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이 올라온 거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별 고민 없이 지금 집권 중인 서인의 주장을 따라가죠.
그래서 일단은 1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남이는 유교 경전에 근거를 둬서 주장을 했던 거고 서인은 경국대전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서인의 1년 주장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일단은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기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효종의 아내께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남이는 서인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때는 유교 경전 근거에 따라서 1년을 주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인은 1년은 좀 길다. 경국대전에 따라서 9개월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이렇잖아요. 표로 그려보면 어, 효종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왕비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 서인과 남인의 각각의 주장을 보면 1차 예송,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서인은 1년을 얘기하고 있고 남인은 3년을 얘기하고 있죠. years. 네, 왕비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서인은 9개월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인은 1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길게 얘기하는 게 남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서인이 더 짧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종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더 많이 존중해드리는 의미에서 더 긴 기간을 상복을 입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근데 왜 서인이 남인에 비해서 늘 좀 더 짧은 기간을 주장을 하느냐. 왜 그런 거냐면 이제 현종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어요. 처음에 1차 해송 때는 본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이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신 없어서 그냥 일단은 서인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 서인이 주장하는 좀 더 짧게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돌아가신 효종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도 상복을 입으실 때 정식 기간인 3년, 1년 이렇게 입을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1년만 있고 그 아내가 돌아가실 때는 9개월만 있고 이렇게 좀 더 짧은 기간을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서인이 좀 더 짧은 기간의 상복을 입을 걸 주장했던 이유는 돌아가신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현존기에는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있는다. 그러면 왕의 자리도 첫째 아들이 받아야 마땅한 거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왕에 올라간 것도 잘못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지금 왕위를 하고 있는 것도 니네 논리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짧은 기간을 요구했던 서인들을 2차 해송 때가 되면은 거의 마찬 무슨 뭔가 반란 분자 얘기하듯이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예속 논쟁을 되게 뜨거운 논쟁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옷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입을 것인가가 문제의 다가 아니고 어, 서인이 주장하는 짧게 입어야 되는 이유가 돌아가신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걸 현종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서 짧게 있는다. 그러면 왕도 원래 첫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은 나도 사실은 왕위의 자격이 없다고 서인들은 보는 거네. 이렇게 현종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현종이 여기에 분노하게 되면서 서인이 아닌 남인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기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 뭐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뭐 1차 해송 때는 뭐 누가 돌아가셔서 누구는 뭐 1년을 주장하고 누구는 몇 년을 주장하고 2차 해송 때는 또 누가 돌아가셔서 누구는 뭐 몇 달을 주장하고 누구는 몇 년을 주장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예송 논쟁의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예선 논쟁은 어차피 서로가 1승 1패잖아요. 1차 때는 서인이 이기고 2차 때는 남인이 이기고 1승 1패이기 때문에 뭐 각각의 누가 어느 시기에 누가 이겼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선 논쟁에서 알아가셔야 될 건 이거예요.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게 돌이키기 힘들 만큼 심해졌다는 거죠. 즉 서로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 서로에 대한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속 논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 분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이어지는 정치 형태가 환국 정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국 정치의 환자는 교환할 환자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데 우리가 아까 예선 논쟁 거치면서 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아예 같이 있기 힘들 정도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환국 정치 형태는 굉장히 간단해요. 특정 붕당이 집권하면 그 붕당이 아닌 다른 붕당은 아예 완전히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인이 집권하면 일단은 예송 논쟁에서 마지막 예송을 이긴 게 두 번째 예송을 이긴 게 남인이었잖아요. 그럼 일단은 남인이 집권을 하겠죠. 그러면 환국 정치는 남인이 집권했으면 서인들은 완전히 쫓겨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남인은 또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는 게 환국 정치예요. 그래서 환국 정치의 시기에는 전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붕당에만 속해 있고 다른 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쫓겨나 있는 그런 걸 그리고 그게 또 반대 상황으로 반복되는 그런 걸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환국 정치가 처음 발생하는 건 현종 바로 뒤인 숙종 때예요. 숙종 때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나머지 붕당은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정치 형태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집권하는 붕당이 바뀌게 돼요. 그걸 이제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신환국은 자 이제 일단 2차 예송을 남인이 이겼으니까 일단 남인 측이 집권을 하고 있었겠죠. 남인 측 인물 중에 허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이제 왕을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모함을 받으면서 남인들이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게 경신환국이고요. 그다음에 기사환국은 너무 유명하죠. 장희빈 있죠. 장희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숙종의 후궁인데 숙종이 가장 아꼈다고 알려진 후궁이죠. 그래서 장희빈이 숙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장희빈 쪽 사람들이었던 남인들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죠. 근데 나중에 장희빈이 원래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뭔가 뭐 저주했다 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다시 남인은 추락하고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어느 환국때 어느 붕당이 밀려나고 어느 붕당이 집권하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다 외워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는데 환국 정치의 특징을 알아달라는 거죠. 예속 논쟁 때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같이 있기 힘든 지경이 됐고 그래서 특정 붕당이 집권하면 나머지 붕당은 아예 완전히 쫓겨나 버린 그런 것들을 환국 정치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 일단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걸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서인은 다시 노론소론으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인 중에서 노론이 권력을 좀 차지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저것만 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붕당 사이의 세력 균형 그리고 같이 서로 생각은 달라도 같이 정치한다라는 관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붕당 정치의 기본 원리였던 토론, 합리적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특정 붕당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아예 공조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형태까지 갈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